네, 반갑습니다. 이제 12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주에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사실 이 파생 상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헷갈리고, 이해하기도 복잡하고. 예, 그래서 너무 복잡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고, 우리가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상품은 파생된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이 있는데 그 기초자산의 현물 거래가 아니라 파생이 된 어떤 구조화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보면 이제 강의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파생 상품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두 번째 파생 상품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주차에는 파생 상품 중에서도 선물, 선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13주차의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생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 파생 상품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파생 상품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근데 사실 그 주식과 채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등의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은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이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초자산이 있고요. 이 기초자산에 따라서 뭔가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뿐만이 아니라 통화, 금융상품, 농수산물, 축산물 등 일반 상품 등도 가능하고요. 또 신용위험 이외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이자율, 지표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도, 선물, 옵션, 스왑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에는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있는데요.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 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 거래소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장외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 참가자 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내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있죠. 파생상품의 주요 목적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해지 기능, 레버리지 기능,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신금융상품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해서 이 장내시장, 장외시장 그리고 이렇게 기능들, 해지 기능이나 레버리지 기능들, 목적들은 다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파생 상품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파생 상품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건데요. 선도형, 옵션형, 합성형으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도형 파생 상품을 보겠습니다. 선도형 파생 상품은 선도계약, 선물, 그리고 스왑 등 손익구조가 선형인 파생 상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도계약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인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선도계약은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예약 같은 겁니다. 예약 같은 거, 가격 미리 계약을 하는 건데, 예약을 하는 건데, 기초자산을 인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이고요. 선물과 선도는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선물은 선도 거래와 개념이 유사하나
장내에서 거래하면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와 선물은 가격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선도는 장외고 선물은 장내다. 이게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요, 스왑은 두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현금 흐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스왑은 교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스왑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스왑은 이번에 배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도, 선물, 옵션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옵션형 파생상품입니다. 옵션형 파생상품은 옵션 행사 권리가 내재되어 있어 손익구조가 중간에 꺾이는 특성을 갖는다. 우리 옵션은 13주 차에 자세히 배울 건데 오늘은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에서는 권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권리. 그래서 권리를 사고 파는 건데요. 옵션은 미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를 말합니다. 매수할 권리, 매도할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매수할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매수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매도할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부릅니다. 매도는 풋, 캡플로어는 단일 기간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결합한 옵션형 장외 파생 상품을 말합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형 파생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합성한 건데요. 선물, 옵션을 결합한 선물 옵션, 스왑과 옵션을 결합한 스왑션이 있다. 이것도 그냥 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장내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 구분해서 특징들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으로는 표준화된 계약, 그리고 청산기간의 존재, 그리고 결제 안정화 제도, 그 안에는 일일 정산 제도, 증거금 제도 등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된 계약입니다. 장내 계약이고 거래소에서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계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 상품은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거래되는 장외 파생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표준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에 의한 채무 이행입니다. 장내 파생 상품은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자격이 있는 회원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거래소 회원은 독점적인 중개권과 더불어 거래소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회원은 거래소가 지정한 거래 시간 동안 공개 호가 방식 또는 전산 거래 방식을 통해서 장내에서 자기 거래 및 위탁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어쨌든 거래소에 의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안정화 제도입니다. 결제 안정화 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긴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결제하는 파생 상품의 거래의 특성상 거래자들이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거거든요. 예약을 하고 사실 결제는 아주 상당 기간 이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는 반대 거래라는 제도, 그리고 일일 정산하는 제도, 그리고 증거금 제도를 갖추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이 아주 최소화되어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반대 거래, 일일 정산 제도, 증거금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셋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반대 거래입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볼게요. 원래 파생 상품은 최종 거래일에 기초자산을 인수도하거나 차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최종 거래일까지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서 많은 불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파생 상품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종 거래일 이전에도 거래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대 매매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거래일 이전에도 그 본인의 예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약속한 그 예약을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이거를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산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외 거래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청산 합의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거래 당사자들 둘이서 하는 합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는 중도에서 관리인이 그런 걸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일일 정산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보시면 원래 선물은 최종 거래일에 기초자산을 인수도 하거나 차금을 수수하는 건데 최종 계약 체결 후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 결제할 금액이 너무 커지죠. 그러면 좀 불안하죠. 상대방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손해가 굉장히 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손실을 보는 거래 당사자는 결제 금액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교류에 따라서는 결제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전일의 선물 가격과 당일의 선물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길에 결제하도록 하는 정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산합니다. 주식은 아니죠.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3만 원에 샀지만 하루 뒤에 3만 1,000원이 되고 다음날 3만 2천 원이 되고 그 다음날 2만 9천 원이 되어도 3만 1,000원이 되었어도 안 팔았으면 내 돈이 아니고 3만 2천 원이 되어도 안 팔았으면 내 돈이 아니죠. 근데 3만 원이 2만 9천 원일 때 팔면 손해를 본 거죠. 앞에 3만 1,000원 됐고 3만 2천 원이 됐던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물은 3만 원인 게 3만 1,000원이 되면 1,000원 내 통장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날 3만 2천 원이 되면 또 1,000원 내 통장에 들어오고 2만 9천 원이 되면 내 돈에서 돈을 빼가고 이렇게 매일 정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선물은 그 일일 정산을 한다. 그리고 선물에는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요. 증거금은 거래 당사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제 당사자가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자가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애취한 담보금을 의미합니다. 뭐냐 하면 일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일일 정산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돈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증금을 넣어 놓습니다. 계좌에. 그래야지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거래의 선물은 증거금 제도로서 또 안전성을 한 번 더 확보합니다. 증거금 제도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볼게요. 먼저 개시 증거금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일부 증거금, 보증금 넣어야 됩니다. 개시증거금, 초기증거금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은 유지증거금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계좌에서 일일 정산을 하면서 금액들이 변하겠죠. 근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유지해야 되는 잔액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은 계좌의 잔액이 유지해야 되는 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떨어지면 전화가 옵니다. 마진콜을 통보해야 돼. 이 콜, 전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돈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마진콜입니다. 네 번째, 추가 증거금입니다. 마진콜 통보 이후에 다음날 12시까지 선물회사에 추가 증거금을 현금으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납입하지 못하면 즉시 반대매매, 즉 청산, 계약을 청산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금 수준의 비교인데요. 개시 증거금, 즉 초기 증거금의 크기를 액면금액의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액면금액의 몇 프로냐 이거는 거래마다 틀립니다. A의 경우를 보겠는데요. A 액면금액이 1,200원이고 $10,000 계약이어서 1,200만원짜리 계약입니다. 근데 초기 증거금이 10%이기 때문에 120만원이고요. 유지 증거금은 75%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유지 증거금은 일종의 임계점 역할을 하는데 증거금이 이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추가 조치가 발동된다. 추가 조치, 즉 마진콜이 되겠습니다. 마진콜이 온다 이겁니다. 추가 조치를 하면 증거금 수준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A의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증거금 수준이 유지 증거금, 즉 여기서는 90만 원이죠. 이하로 하락을 했다. 이 경우 추가 조치, 즉 마진콜이 옵니다. 그리고 증거금 수준을 처음 주문할 때 수준, 곧 초기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보시면 초기 증거금 수준이 100, 유지 증거금 수준이 74 라고 하고 1일 정산 후 증거금이 60까지 내려갔다라고 할 때 이때 증거금 수준을 100으로 회복시키려면 40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74에서 유지 증거금 수준이 74라고 해서 60 내려갔는데 14를 넣는 게 아니라 74가 유지 증거금 수준인데 60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유지 증거금 수준인 14를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초기 증거금인 100까지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었으면 다시 100까지, 즉 40을 입금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 개념입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 본다면 우리 위의 예시에서 본다면 초기 증거금이 120만 원인데 유지 증거금이 90만 원이에요. 근데 1일 정산하고 났더니 여기가 80만 원이 된 거예요. 돈이, 잔고가. 그러면 마진콜, 전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유지 증거금이 90이니까 10을 더 입금하는 게 아니라 초기 증거금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청산한다. 청산, 즉 반대매매. 여기까지 하고 끝낸다. 처리해버린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금에 대한 개념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원리를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의 파생상품 거래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기초자산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인지 라는 건데요.
보시면 뭐 주가 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금리 선물, 금리가 될 수도 있고요.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이렇게 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뭐든지 기초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약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단위는 그냥 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주로 기억하실 거는 미국 달러 선물은 만 달러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제월이라는 건데요. 결제월 가격 표시 방법도 그냥 읽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호가 단위라고 해서 최소 호가 단위란 파생상품 거래 시에 호가할 수 있는 최소 가격 변동폭이다 라는 정도 개념 읽어 놓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파생상품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은 이 구조화 금융에도 활용이 되는데 이 구조화 금융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화 금융이란 자금 조달과 운용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자 또는 자산의 소유자가 기존의 금융상품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활용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채권과 주식 등 단순한 형태의 금융상품에 의존하였으나 새로운 금융상품은 기업에게 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한다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채권을 샀을 때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의 가격도 떨어지면 나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효과가 일어나는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즉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이 나는 상품,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이 나는 상품을 사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위험이 상쇄되겠죠. 그런 상품, 그러니까 반대의 효과를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상품, 그런 상품을 구조화 금융,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식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고 채권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익이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구조화 상품으로 구조화 금융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기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파생 상품이 이용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구조화 금융의 한 수단으로서 구조화 상품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다양한 파생상품의 구조를 결합시켜 발행자와 투자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설계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다양한 파생상품의 구조를 결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의 개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불리한 리스크와 유리한 리스크를 모두 제거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양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은행이 어떤 기업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는 경우 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 금리 상승은 돈을 빌려간 차입자에게도 손실이 되지만 대출자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을 하면 대출자에게는 손실이 되지만 차입자에게는 이익이 된다라는 것으로서 금리가 상승하고 하락함에 따라서 이익이 되는 사람, 손실이 되는 사람이 다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리스크와 유리한 리스크가 다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모두 제거하는 게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리한 리스크만 제거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둘 다 제거한다라는 거. 리스크를 이와 같이 정리할 때 완전 방어는 불리한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유리한 리스크도 동시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비슷한 내용의 연속인데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추가 내용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